네, 정철진의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 얘기입니다. 네. 광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일주일이라고 해봤자 뭐 짧은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목요일에 맞게 만났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금방 그러네요. 가네요. 네. 정색하고 광은 광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주말에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아들과 함께 네. 봤습니다. 스즈메 문단속이 뭐예요?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아, 그쪽에 좀 관심이 아니요, 없나 저는 봅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슬램덩크에 이어서 네. 또 스즈메 문단속을 봤는데 네. 재밌었습니까? 네. 이게 그게 왜 무슨 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걸 만든 사람인가요? 그렇죠. 네. 또 너의 이름은 뭐 네네네. ICI, 너의 이름- ICI. 그건 봤어요. 예. 그거 봤어요. 예, 네, 그 너의 친구, 이름은 봤습니다. 네. ICI. 네, 그건 예. 봤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타쿠 파문이라고. 오타쿠다. 오타쿠는 아니고요. 예. 오타쿠다. 오늘 왠지 봄차림으로 가볍게 입으셨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Y2K 패션을 하고 어떻게 짜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데요. 네, 오늘 되게 젊어지셨습니다 이러셨어요. 네. 광이 뭔가요 또 물어보셨는데 아직 두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겉이 넓다, 매크로 거기에 광 있고요. 우리나라 곳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마다 있었던 광, 곳간, 창고 그런 의미의 우리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사. 그래서 광입니다. 글로벌도 광이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이랑 거시를 잘 다져서 글로벌을 잘 따지고 거시를 잘 다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빛나게 하자 이런 의미로 갖다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뱅크데믹, 바이낸스 철퇴, 그리고 소액 생계비 대출. 세 번째 거는 좀 익숙한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는 약간 낯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뱅크데믹. 예. 신조어인데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강민숙님이 네. 뱅크와 팬데믹의 합성어조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한 군데에서 일어난 질병이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진 뭐 우리 코로나19 같은 걸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은행의 위기가 마치 한 곳의 위기가 아니라 번지고 전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뱅크데믹이다라는 이름이 드디어 붙여졌었고요. 오, 무서운데요? 예, 미국의 SVB 사태 이후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이걸 갔는데 네. 또 엊그제만 해도 도이치방크 그러니까요. 또 이게 한번 난리가 네. 되면서 이게 한두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다 안고 있는 위기의 불씨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팬데믹이라는 뱅크데믹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요즘에 또 스스럼 없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코코본드 때문일까요? 그런 게 일어나는 뭐 원인이 여러 뭐라고 가지죠. 해야 금리 됩니까? 인상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실 대출 때문이기도 네. 하고요. 또 코코본드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은행이 투자에 실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은행들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건 진짜 네. 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은행의 위기, 은행의 부실, 은행의 파산 뉴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은행이 이렇게 요즘처럼 위기다 할 수 있었던 때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2008년 말 세계 네. 금융위기였었죠. 네. 네, 그때 당시는 세계 3위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리먼 브러더스를 안 구해줬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냥 파산을 파산했죠.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일파말파 터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뭐 코스피가 당시에 2100까지 갔었던 게 장중에 898. 그러니까 반토막보다도 더 빠진 겁니다. 물론 이제 기간은 예. 있었지만 그 난리가 있어서 지금 은행 위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뭐만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 메워져요. 뭐만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 봐.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 차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 위기는 이 은행 위기 가지고 막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뭐 공황으로 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은행 위기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안 맞음으로써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터질 결과적으로 거다. 혹독한 대가는 이제 치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은행만의 얘기가 아니군요. 제2금융권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근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 부동산이 어쨌든 ABS, 그러니까 네. 부동산
파생상품 그게 문제로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닌 건 거죠. 되게 복합적이죠. 근데 지금 메인 원인은 금리 인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놨는데 그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와중에 이때 내 예금 주세요라고 대출을 찾으러 온 사람한테 내줄 수가 없으면서 네. 뱅크런으로 불안감으로 확산된 이런 게 지금 메인 케이스고요. 반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좀 이야기가 다르죠. 코코본드 때문이죠. 아니 네. 그 은행 아니죠. 그 자체로는 네, 네. 투자 실패죠. 그렇죠. 투자 실패죠. 예. 네. 우리 그 빌황이라고 한국계죠. 뭐 황성국 씨 이런 사태들에서 당하면서 부실을 떠안고 있다가 그게 폭발한 케이스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데 도이치방크는 이미 그 부실과 투자 실패 문제가 2015년, 16년부터도 계속 나왔던 단골 손님입니다. 네. 뭐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요. 5일에 투자했다가도 한번 뒤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그랬는데 도이치뱅크 너네는 안전해. 게다가 코코본드도 가장 많이 확충한 그걸로 자본금을 확충한 데가 또 도이치뱅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의 시선이 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독일 정부와 뭐 ECB가 나서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괜찮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메워주겠다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도 하루 막 주가 폭락하고 하다가도 또 지금은 또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 메워주는 게 네. 언제까지 갈지가 걱정이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뱅크런 자체가 그 은행이 정말 부실하지 않은데도 이런 공포심리나 SNS를 통한 어떤 공포심리 확산 이런 게 가중시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SBB 같은 경우에가 그런 거죠. SNS 혹은 디지털 때문에 과거의 뱅크런과 훨씬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뱅킹이 되니까 예금 찾아가 되면서 옛날처럼 뭐 줄을 서서 그 막 그런 뱅크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빼갈 수 있는 거군요. 게다가 입소문이 좀 엄청 많이 나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은행은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전체 예금자 돈 중에 한 10%밖에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전 국민이 단결을 해서 A 은행을 찍어요. A 은행 망하게 하자. 그럼 내일 당장 모든 은행 예금을 다 빼자. 다 찾으면 그 은행은 버틸 재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뱅크런이 무서운 요인이기도 하죠. 이제 은행들은 그 일종의 지급 잼버를 담보만 두고 계속 신용 창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이자 받은 돈으로 또 대출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기도 한데 최근에 지금 뭐 에피소드들 이런 거 보면은 SNS 혹은 디지털 때문에 뱅크런이 엄청 가중됐다 이번에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 설마 망하겠어. 특히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맞아요. 도이체방크 같은 데가 뭐 흔들리겠어.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크레딧 스위스 무너지는 거 보니까 공룡들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투자 실패하면 이제는 답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이체방크 근데 안전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요. 해법이 없을 때가 불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구해주겠다고 다 작심한 상태입니다. 그게 중앙은행이든 각 정부든 망하면 내가 도와주겠어라고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비관적으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 보면 이런 은행 위기 때문에 뭐 앞으로 큰 사단이 날 거라고 보겠지만 저는 당연히 불안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하는 모양새들을 보면 지금 다 돈으로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방크도 부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에스민님이 이러셨어요. 에스민 H님이 도이치뱅크가 워낙에 커서 어떻게든 살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려가는 게 정말 문제다 이러셨습니다. 멋지신데요. 네, 저도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요. 인플레이션이란 말 자체는 화폐 가치의 절하입니다.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 절하. 많이 풀려서. 돈이 흔하고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각성을 하고요. 그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실물 가격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 돈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그러니까요.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무사 다람쥐님 들으셨어요. 은행 살린다고 또 돈을 푼다고? 네. 그러니까 긴축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근데 이번 돈 푸는 거는 더 웃기는 게 은행을 담그는 돈 푸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나와서 우리라도 좀 쓰면야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도 한숨 돌릴 텐데 이건 막힌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실제 하십니까? 경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돈값이 이 사단이 떨어지는데. 났는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죠? 지금 누가 혼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죠. 깜빵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경영진 처벌 뭐 문은 나오지만은 글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 이제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도 토스뱅크 유동성 나왔고, 예. 질문 나왔고 예. 새마을금고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 자, 토스뱅크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는 타이밍에 강민승님이 댓글 채팅창에 아주 글 잘 올려주셨어요. 네. 토스뱅크가 최근에 저도 이거 눈여겨봤거든요. 이 상품 네. 연 3.5% 금리로 네. 가입하면 이자를 먼저 주겠다. 네. 이게 되게 혹했거든요. 근데 혹하죠. 이거를 두고 네. 저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금을 유치하려는 걸 보니 유동성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름이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이고요. 네. 금리가 연 3.5% 하고 6개월로 끊어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넣으면 예금하는 순간 한 1,700만 원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꽤 소비자 편향적인 그렇죠. 지향적인 네네, 상품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출시 시기가 지금 은행들 이 뱅크데믹들 얘기 나오는 순간에 이게 터지니까 예, 오해 아닌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토스뱅크 측에서 나온 입장은 당혹스럽다 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은행들보다 단기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를 뭐 마치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스뱅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SVB랑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네. SVB도 특화 은행이잖아요. 예. 실리콘밸리라든가 네네. 이런 스타트업 여기들은 대출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도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가 돈이 많으니까 예금만 해야지 대출을 그렇죠. 안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채를 사고 회사채도 사고 모기지도 사면서 돈 굴리다가 그게 망가졌는데 그렇죠. 때마침 스타트업도 힘들어져서 예금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토스뱅크도 현재 신생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자산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토스뱅크도 뭐 SBB 그런 네. 우려차에 먼저 받는 예금이 나와서 이자 먼저 받는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스뱅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예. 우려스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그거? 뭐 밑에 갓근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마라. 고쳐매지 말라. 네. 이제 그런 좀 시기들이 좀 맞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찌라시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토스에 있던 돈을 다 빼버렸다는 분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참나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코코본드 그쵸. 엮여 있는 것도 있다 그러기는 하던데. 제가 지난주에도 네. 역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투자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은행들은 뭘 그냥 땅 짓고 헤엄칩니다. 네. 예대 마진으로 예대 마진. 그걸로 한 90%를 먹고 살고요. 네. 물론 투자은행처럼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PB는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PB라는 게 뭐냐면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는 은행이 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 30억 있는데 진짜 은행 가서 수수료 네. 턱턱 1% 주고 그 은행 직원한테 돈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절대. 그러니까 지금 자산 관리도 PB도 약해요. 그랬는데 이번 이 난리통에 은행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예대 마진만 따먹고 있으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한 혜택을 보고 있군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미국 은행들, 유럽 은행들은 다 망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하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예대 마진으로 살아나기 네. 때문에 그 그런 건데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네. 역설이 나오는 건데요.
보험사는 저는 좀 다음 달까지는 네.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뭐 콕 집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KDB 생명보험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코코본드를 신종자본증권이죠. 이걸 네. 활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본금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셔도 콜옵션 행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뭔 뭔 말인지 소리냐. 네.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네.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KDB 생명보험이 한 2,100억 정도의 이제 코코본드 신종 자본증권을 일단 발행을 해가서 발행했겠죠. 당시 2,000억을 끌어와서 이제 자본을 확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코코본드 신용 자본증권은 30년 만기지만 거의 4년, 5년 단위로 그 투자자한테 콜옵션의 권리를 줍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30년으로 너한테 투자했지만 5년마다 그 투자자가 내 거 내놔 콜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 여기서는 KDB 생명보험이겠죠. 2,100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네. 됩니다. 이제 그 기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보험사가 한화생명인데 한화생명은 거의 10억 달러입니다. 다음 달에 1조가 넘죠. 1조 3천억이 되는데 아마도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들은 분명히 콜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크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 회사, 이 보험사나 뭐 하나생명이나 KDB 생명보험 그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일단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마련해서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KDB 생명보험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는 이미 어차피 팔려고 나온 곳입니다. 네. 하고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네. 계속해서 지금 산업은행이 이거 확충을 안 해주겠다는 듯이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레고랜드 회사차에서도 봤지만 어떤 이 금융시장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했는데 나 싫어 안 받을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투자자는 일단은 계속 채권으로 이자 받고 지내겠지만 금융시장은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한국도 코코본드 사태가 터지네라고 과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저는 KDB 생명보험 여기 한 2,100억짜리에 이제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합니다. 내 거 돈 내놔. 이게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돈을 내주는지 그거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저는 산업은행이 지금은 이제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해줄 것 같은데. 예, 진짜요, 여러분. 이게 해주겠죠. 이것도 보시죠. 예. 네. 그러다가 또 뒤통수 때릴 수가 있어요. 해줄 것 같아요. 레고랜드도 이게 그때 그 김진태 지사가 그런 말을 할지 누구도 몰랐었잖아요. 예, 그냥 돈 내줄 줄 알았지. 네. 그러다가 출렁댔지 않습니까? 그게 KDB의 그 콜옵션 그 행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가오기 3, 4월 내에. 3, 4월 내에요. 그래서 네. 저도 KDB 생명보험을 더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면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해줄 것 같은데 상반기라서 예, 좀 예, 정치적인. 그래서 콜옵션 행사를 상환해 주는지가 쉽게 말하면 2,100억을 내주는지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를. 요거 하나만 국내에서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승 님이 경제 규모는 큰 편인데 금융은 왜 이리 허약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이 조금 후진적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상화폐. 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인데 네. 이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 CEO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약자를 부르는데요. 네. 여기서 소송을 냈다면서요? 네. 미국에 이제 두 개의 기관이 있죠. 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SEC, 네. 그 뭐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요번에 바이낸스를 친 곳은 상품입니다. 네. 상품. 이때 상품은 뭐 이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요.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증시가 아닌 다른 종류의 를 거래하는 금융상품. 것을 CFTC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증권거래소가 아닙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제 바이낸스를 치고 간 건데요. 네. 아마 이 비트코인을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코인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수많은 레버리지가 걸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즉 내 돈 가지고 5배, 10배, 50배의 레버리지를 상방에도 걸 수가 있고요. 하방에도 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생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선물 옵션, 수합까지도
코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코인 관련한 파생 상품은 바이낸스가 탑입니다. 네. 뭐 어차피 그러니까 네. 거래금에도 바이낸스가 네. 탑인데 여기를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S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모든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면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기네한테 이 중개 면허를 따는 회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거래를 해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창펑이죠. 네. 차오 창펑 CEO가 중국인이고요. 예. 이분이 코인을 가지고 벌어들인 액수가 이분 자체가 벌어들인 액수가 260억 달러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33조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코인 왕이어서 코인 왕. 이제 바이낸스라는 걸 차렸고 바이낸스가 정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이유가 어차피 야수의 심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까지 써서 배팅을 해주니까 이제 바이낸스 하면서 참 많이 이게 되게 됐었는데 네. 바이낸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랑 전혀 관계없다. 본사도 싱가포르에 있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냐. 그러나 코인베이스대로 우리가 봤듯이 분명히 이번에 또 미국이 뭘 하나 물었기 때문에 네. 이 바이낸스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좀 뭐 결론 나지 않을까. 그럼 네. 미국이 나서는 이유는 미국에 등록은 안 했는데 미국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는 돼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넌 파생 상품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한테 왜 그 중개 거래를 왜 등록하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일단은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되면서 일단 바이낸스 사태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의 깊게 네. 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주시해야 그러면 됩니다. 미국 당국이 이렇게 바이낸스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뭐 수수료를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취지가 뭘까요? 뭐 여러 개겠죠. 투자자 네. 보호라는 것도 네.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뒷면에는 이제 틱톡도 건드렸듯이 어차피 차오창펑이라는 사람도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참고로 중국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네. 도망쳐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중국을 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약간 좀 가상화폐가 가격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폭락은 없었고 네. 최근에 그 달러 약세 계속되면서 오히려 네.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짝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질문을 던지고 네. 의견을 한번 받고 네.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곧 미국에 이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암호화폐가 나와요. 네. 중앙은행의 디지털 달러 이걸 우리가 CBDC, 네네. 센트럴 뱅크 그렇죠.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고요. 네. 우리 원화도요. 지금 거의 한 4년 넘게 한국은행하고 뭐 카카오 등등등하고 이제 디지털 협의하고 원화를 있죠. 네. 굉장히 심도 있게 네, 논의하고 해놨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100% 디지털 세상입니다. 근데 100% 디지털로 갈 때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있으면 무조건 100% 디지털로 못 가요. 그게 뭘까요? 현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금이 있어버리면 얘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디지털로 쫙쫙쫙쫙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금? 그래서 현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돈들이 다 암호화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나왔던 생체 인증 여기에다 바코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내 돈이 뭐 여기 돈 이렇게 찍고 있고 뭐 이제 페이들이 이제 결국 몸속으로 들어오네 뭐네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시대는 디지털 화폐 시대, 디지털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디지털 원화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중앙은행 코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시 이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 사설 화폐죠. 사설 코인인 없애고 싶겠죠. 네. 쟤네들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없애고 싶겠죠. 그러나 또 오히려 칭송하는 분들은 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큰 코인을 바라보는 그 뭐 논란이자 시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암호화폐는 죽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영원할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요번 그 바이낸스 친 거를 보고 정말 디지털 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나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그래서 좀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건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같이 간다고 해도 중앙 정부의 관리하에 두겠다. 네. 뭐 이런 걸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관리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의 매력은 없죠. 없죠. 이거는 중앙 통제가 싫기 그렇죠. 때문에 나온 건데 이게 누구의 관리 아래 들어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과 극인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또 사랑하시고 코인의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중앙은행의 화폐가 나오든 얘네는 꿋꿋하게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출시와 함께 얘네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서 폭망만 남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저는 궁금한데 저는 이거 악재라고 보거든요. 코인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기 주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탈중앙화의 의미가 죽는 거 아니냐. 가상화폐는 어디 귀속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데. 맞습니다. 네. 결국 각국 중앙은행 발행이면 국가의 힘에 따라 환율까지 결정되는 거 아닐까. 예. 엄청나게 반발 여론이 심할 것 같다. 예.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라이언님도 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금 나오는 건 CBDC 말씀하시는 네.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출시되면 코인의 미래는 없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 우리 도킴님도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 판단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중앙은행에서 쓰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쓴다. 네. 그걸 허용할까? 두 개의 어떤 유동성 세상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네. 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거든요. 네. 특히 CBDC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그러나 또 여러분들 는 판단은 하십시오. 예, 우리 가자님도 이 실버 게이트도 말씀을 하셨네요. 실버 게이트는 뭔가요? 뭐 얘기하자면 긴데, 네. 그렇죠.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 게이트 이런 거 보면 지금 하나씩 미국 애들이 코인 쪽을 좀 가지치기 하려는 좀 모습들이 좀 미래는 아름답다님은 코인은 악재라고 생각하신다.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코인 쪽에서는 아니다. 절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보시죠.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현철님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해주면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 가상화폐는 그냥 도박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네, 한번 여러 가지로 보시죠. 예. 네. 그러나 곧 연내나 하여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일 것 같고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한국의 네. 우리나라의 그 CBDC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거에 그 관련 기관들이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네. 네. 하고 이제 우리 세상은 디지털 화폐까지 나오면 아날로그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Y2K 옷을 입고 왔는데 아날로그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니 근데 왠지 그거 슬픈데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다 기록으로 남고요. 저는 그냥 은둔하며 아날로그로 그냥 살겠습니다. 저는 아날로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나. 정 선배는 디지털이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지금 구멍이 좀 있는. 두 개가 섞여 네, 있는.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구멍이 좀 있어서. 내가 아날로그를 원하면 아날로그를 할 수 있고, 예. 내가 디지털을 원하면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네, 그러나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100% 디지털로 그럴까요? 나아갈 것 같아요. 너무 슬픈데요. 아날로그 공동체를 하나 만들죠. 그러면 아날로그 커뮤니티를 만들 테니 입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중에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우리 신세경님도 앞에 두 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두 사람이 진행하는 노다지 프리덱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인도 한번 2분 보시죠.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훅 떠든 사이에. 네.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연체자도 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네. 정책금융이죠. 이거 네. 뭐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연 16%에 육박하는 고금리인데도 네.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네. 기사 보고 진짜 깜짝 신청할 때부터 어제부터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음. 지금 100만 원을 한꺼번에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제 50만 원 네. 쪼개서 네.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공식 이자는 연 15.9%입니다. 하고 잘 갚으면 나중에 9.4%로 이제 깎아주게 되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5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100만 원 빌려간다 해도 월 이자가 엄청 싸죠. 예, 그러니까 10,000원대가 네. 될 텐데 이게 예산이 지금 1,000억을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1,126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씩 대출, 60만 원 대출도 나갈 수가 있는데 반 이상이 소진됐고요. 네. 이제 그냥 1,000억은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금이 좀 부족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지금 없어서 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불법 분이 사금융. 네,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다는, 대한민국에 네. 많다라는 것들이고요. 자격은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우리 하위 20%고 성인이고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이 무소득자, 연체자도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니까 그렇겠죠. 소액이어서. 이게 취지는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네. 인생에 굉장히 난폭해 보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네. 마련한 건데 네. 자금이 조금 준비한 자금이 적어 보이고 좀 개선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짧게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셔도 50초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불법 40초 쓰시면 사금융 됩니다. 네. 많을 그 액수가 클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시작은 대부분이 200만 원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로 불법 사금융을 접하게 되고 최근에는 휴대폰 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여기서 200 빌렸다고 하면 기본으로 600 갚으셔야 될 생각을 해야 될 진짜 악질이기 때문에 악질이죠. 네. 만에 하나 오늘 받으신 분들도 이거 나왔으면 이거 1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저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없었는데 그런 하소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 재원 마련이 약간은 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철진의 광 여기까지고요.